파트너 국가를 배신한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인니는 터키와 공동개발했다는 중형전차 하리마우를 인도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중형전차로 계획된 하리마우가 경형전차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 인니 측의 주장인데, 결론적으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 했던 인니와의 초계획보다 뒤떨어진 사양의 전차를 납품한 터키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인니가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배신의 악순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니는 대한민국과도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분담금 문제와 하리마우 사태가 준 교훈을 발판 삼아 방산강국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육군은 500대 이상의 새로운 군용 차량을 인도받았는데요. 이 중엔 터키와 공동 개발한 중형전차 하리마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무기 교역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다며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인도네시아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 한 데 반해 터키는 당초 계획보다 뒤떨어진 사양의 전차를 납품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당한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어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리마우는 터키의 FNSS와 인도네시아의 PT 핀데드가 공동 개발한 중형전차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생산에 들어간 하리마우는 터키에서는 호랑이란 뜻의 카플란이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역시 마이너로 호랑이라는 뜻인 하리마우로 명명됐는데요. 중형전차로 계획된 하리마우가 경형전차로 다운그레이드된 데에는 양국의 책임 논란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갑전력의 현대화에 나선 인니 육군은 2013년 독일로부터 103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늪, 정글, 그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지형을 고려할 때 레오파르트는 오버스펙에 가까우며 실은 더 작고 가벼운 전차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그 용도가 제한되었고 지상전을 펼칠 이유가 거의 없는 인니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무기였는데요.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잦았고 상륙작전을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의 뜻, 앞이 안 보이는 밀림 지역에서 전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작았기에 이럴 바엔 차라리 지형에 맞게 작고 가벼운 전차를 쓰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인니가 터키와 중형전차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내심 그동안 운용해오던 AMX-13이나 PT-76과 같은 14톤급 경전차를 대체할 무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적은 계약 금액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튀르키예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터키의 FNSS는 터키와 영국의 다국적 기업 BAE 시스템스가 51대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만든 급조된 회사였습니다. 결국 2017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고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20대를 구입하고 최종적으로는 200에서 4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상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하리마우는 제작사의 주장과 달리 중형전차가 아닌 30톤 초반의 경전차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일반 방어력 자체가 장갑차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14.5mm 기관총을 막아내기에도 힘에 붙일 뿐 아니라 155mm 야포의 파편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K-21 보병전투차 105mm 장착형보다도 부실한데요. 심지어 바닥을 M랩처럼 V자로 만들어서 10kg 대전차 지뢰의 폭발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M랩처럼 차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쪽의 궤도 부분이 폭압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궤도 차량이라 실제로 가능한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초도 물량 20대를 생산하는데 1억 3,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대당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K2 흑표보다 비싼 가격이 됩니다. 무장과 엔진 개통도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한데요. 포탑은 벨기에 CMI 디펜스에서 개발한 105mm 포탑을 사용하고 엔진은 미국 캐터필러사의 12.5리터 6기통 711마력 디젤 엔진을 채택했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트랙터용으로 만든 제품이란 점입니다. 과연 이 엔진이 무게 32톤, 톤당 출력은 22.2마력 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산 하리마우는 수출 시장에도 당당히 도전장을 냈는데요. 중형 전차를 도입하려는 필리핀군과 방글라데시군에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터키와 인니는 하리마우를 대한민국의 K21의 경쟁자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중형 전차 시장에 진출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품 에스코드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VT5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하리마우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한국의 K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장 6.9m, 전폭 3.4m의 중장갑을 두른 K21의 중량은 25톤 내외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정면에서는 러시아 BMP-3의 2A70이 30mm 기관 포탄까지 피해 없이 막아내고 측면에서도 14.5바이 114mm 중기관 총탄 세례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탄약인 K237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폭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도하 능력까지 부여받은 K21은 레드백의 사양까지 일부 채용한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15식 경전차나 16식 기동 전투차를 격파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인 한화디펜스는 현재도 예산만 부여되면 언제든지 어떤 소요의 개량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장하였고 CTA 기관포와 현궁, 아이언 비전과 슬랫아머가 부착된 K21 성능 개량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K21을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는 어떤 사양이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개발국이면서도 인도네시아군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하리마우에 비해 압도적인 장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리마우는 당초 현대적 전투 능력과 경량화된 차체를 갖춰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요구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목표였던 사양보다 저렴한 버전의 전차를 수령했으며 이는 터키가 단가가 안 맞았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품질을 희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여러 번 말을 바꾸었으며 계약 이후에도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당초 계획된 성능보다 떨어지는 전차를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양국 간의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KF-21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전투기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한국은 홀로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니의 심각한 신뢰 문제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도네시아란 국가의 협상 방식이 신뢰보다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군사협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의 실패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배신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강력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리마우 사건과 KF-21 분담금 문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군사협력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약상의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때문에 한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활용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니처럼 신뢰와 협력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또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8일 한국 경전차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차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K2 흑표입니다. 또한 그 이전의 K1, K1A1과 K1E1 등의 전차도 북한의 주력 전차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주력 전차뿐만 아니라 K21-109와 KMPF와 같은 경전차도 개발했습니다. 전차는 크게 주력 전차와 경전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유형의 전차는 설계 목적과 성능, 사용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 전차는 대규모 전투에서 주력 부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적 전차와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장을 장악하는 것이 주력 전차의 주요 임무입니다. 경전차는 기동성과 다목적성을 중시하며 주로 정찰, 보병 지원, 신속 기동 작전, 경장갑 차량 격파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무장과 화력에서도 주력 전차와 경전차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력 전차는 120mm 이상의 대구형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적 전차와 장갑차를 효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조 무장을 장착하여 다목적 전투를 지원합니다. 경전차는 상대적으로 소구경인 20mm에서 105mm 사이의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보조 무장으로는 주로 기관총을 사용합니다. 방어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력 전차가 두꺼운 복합 장갑을 갖추고 있어 적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하는데, 반해 경전차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량화된 장갑을 사용합니다. 이런 특성은 기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주력 전차에 비해 방호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전차는 은폐와 기동을 통해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동성 측면에서 주력 전차는 무거운 장갑과 대공력 무장을 갖추고 있어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강력한 엔진을 통해 지형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전차는 경량화된 설계로 인해 매우 높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험준한 지형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공중전력에서 F-22나 F-35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만 필요한 게 아니듯이 기갑전력에서도 K2 같은 주력 전차 이외에 경전차도 필요한 환경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K21-105는 경전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K21-105는 K21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파생형 경전차인데요. K21은 현대전에서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첨단 장갑차로, 이를 기반으로 한 K21-109는 기동성과 화력을 겸비한 경전차입니다. K21-109는 한화 디펜스가 K21 장갑차 차체 벨기에의 존 코커릴 디펜스사가 만든 105mm 주포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는데요. 주요 제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75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투 중량 27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험준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포는 105mm이며 최대 사거리는 4km에 달합니다. 고폭탄과 날개분리 안정탄 등 나토 표준탄과 스마트 포탄 및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발입니다. 부무장으로는 7.62mm 동축기관총, 12.7mm 원격 조종 기관총 탑을 장착할 수 있고,
14.25에서 30mm 기관총탄 및 기관포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에서는 경전차를 도입하지 않아서 K-21-109는 주로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필리핀 경전차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적도 있습니다. 정글과 습지 등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무거운 중량의 주력 전차가 기동하기 힘들어 경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필리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정글을 근거지로 하여 무력 투쟁을 벌이자 경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K-21-105 경전차는 후보에는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사브라 경전차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빗 시스템즈는 통신 및 지휘체계와 같은 방산전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요. 필리핀 육군은 엘빗 시스템즈의 SDR 무전기인 이링스와 사격지휘 및 전장관리 체계인 컴뱃센쥐 성능에 중점을 두고 사브라 경전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엘빗 시스템즈는 이미 필리핀군과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는 필리핀군이 엘빗 시스템즈를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빗 시스템즈는 사브라 경전차의 궤도형과 차륜형 두 가지 버전을 제안했고, 포탑을 GDELS의 아스코드2 궤도형 장갑차와 판두2 A-8 차륜형 장갑차에 통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K-21-105는 하나의 플랫폼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합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실패했어도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1-105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화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몽둥이 등을 동원해 양측 군끼리 충돌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은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였고, 이 때문에 인도군은 15식 경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지대에서는 무거운 주력 전차를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인도는 라다크 지역에 무게가 40에서 50톤에 달하는 T-90과 T-70이 주력 전차를 배치했지만, 고산지대에서 이들 전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였으며, 이는 인도가 경전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K-21-109의 경쟁 상대는 BAE 시스템즈의 CB-90-120T와 러시아가 만든 스프루트 SDM1 등인데요. 종합적인 성능과 가성비 등에서 K-21-105가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인도가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며 K방산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가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 매체에서 K-21-105에 대해 조롱과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며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K-21-105가 고지대에서 기동할 수 없지만 15식 경전차는 4,000m 고원에서 테스트를 마쳤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식 경전차가 고지대 기동에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터보차저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터보차저 기술은 고도가 높아질 때 출력 감소를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21-105 경전차도 터보차저가 적용된 D840LX의 V10 엔진을 사용하여 고지대에서도 기동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는 K-21-105의 화력도 폄하했는데요. 이 역시 날죄 가깝습니다. K-21-105의 105mm 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5km에 달하는 대전차 미사일 팔라릭 105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팔라릭 105는 텐덤 탄두를 사용하여 550mm 이상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식 경전차의 105mm 주포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 GP2는 30년 전 개발된 러시아제 9킬16을 카피한 것으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등 GP2로 K-21-105의 모듈식 복합 장갑을 뚫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5식 경전차가 K-21-105 경전차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성능 면에서 K-21-105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선을 넘는 비난은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한국산 경전차가 배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전차 KMPF도 수출을 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MPF 경전차와 K-21 장갑차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KMPF는 K2 흑표 전차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며 많은 국가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어 향후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라트비아와 같은 국가들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여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MPF는 기존 K-21 장갑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115mm 저반동 고압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7mm 원격 사격 통제 장비, 7.62mm 동축기관총, 미사일 경보 장치, 레이저 경보 장치, 위협 탐지 레이더, 이스라엘 IMI의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장착하여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KMPF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은 라트비아인데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장갑차와 경전차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서 KMPF와 K-21 장갑차를 패키지로 수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라트비아는 KMPF의 첫 번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수출 계약을 통해 KMPF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2일 조라와르 테스트 영상입니다. 사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상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나 지상군의 규모만큼이나 노후화된 장비가 인도군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정부는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무려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도가 자체 개발로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경전차 조라와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전차 T-90의 경우 자국에선 겨우 35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보다 7-8배 많은 241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가 긴밀했다는 증거인데요. 그러나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과거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보여준 한국산 무기의 저력이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K9의 성공적인 수출 성과가 인도 정부의 인식을 바꿔놨는데요. 대한민국의 K9이 처음 인도로 수출될 때만 하더라도 인도군의 목적은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A5를 도입하자 당황한 인도는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제치고 2017년 인도의회 승인을 받았는데요. 경쟁 제품과는 발사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 극복 테스트는 오직 K9만 성공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K9은 인도 방산업체에서 면허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당 가격은 7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80억 원 선이었는데요. 물론 국내 양산가보다 비싸지만 면허 비용과 기술이 전료 등이 포함되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주적이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육군은 세계 전방사단과 세계 타격군단에 추가로 필요한 K9의 숫자가 252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육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인도 육군의 K9 수요는 수천 대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K9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조라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발표된 인도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델리의 육군사령부는 조라와르의 첫 주문으로 354대를 책정했다가 곧바로 2배로 늘려 700대를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M109A5를 도입하자 이에 자극받은 인도가 K9을 수입한 것처럼 조라와르의 탄생엔 중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최신의 15식 경전차 흑표를 500대 이상 보유했으며 앞으로의 생산량 역시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악지형은 경전차만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쿤룬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라다크 지역과 우타라칸드는 주력 전차가 제대로 작전하기가 곤란한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국의 경전차 배치에 놀란 인도 정부가 서둘러 K9을 추가 도입하고 여기에 민간 회사를 끌어들여 조라와르의 개발을 속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침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 국방부는 743억 달러, 한화 103조 원 규모의 2024-25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도 4.5%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인도가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에 달하는 세계 4번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인도와 앙숙인 국가로 파키스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미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인도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도의 씀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여온 적국인데다 1962년엔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다크와 악사이친,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인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인도군의 주적은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전면전과 국경 분쟁을 겪어온 파키스탄보다 중국을 더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이유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성 때문입니다. 양국이 건국된 1940년대 말부터 국력이나 군사력은 중국이 항상 인도를 앞서고 현재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퍼부으며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해 인도가 중국의 군사력을 추격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인도의 국방 예산이 세계 4위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와 할당을 보면 중국과는 많은 격차를 보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라다크 지방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갑차를 운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데요. 라다크는 극심한 기온차와 희박한 산소로 인해 차량 대부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극한 기후를 마주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발 5,000m를 넘는 고도는 엔진 성능 저하와 유압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조라와르는 혹서와 혹한을 포함한 여러 악조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성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인도군이 운영하는 장비 중에서 이러한 극한 환경을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라와르는 중국 경전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세계 유일한 장갑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 기술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K9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손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화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9은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포탄 발사 능력, 탁월한 기동성, 그리고 방어력을 겸비한 이 자주포는 세계 곳곳에서 그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된 바 있습니다. 인도의 조라와르 프로그램에서도 K9의 우수한 기반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중국 CCTV도 혀를 내두른 바 있는 해발 5,000m 이상의 악조건을 통과한 유일한 장갑차라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조라와르 프로젝트는 인도군이 K9을 현지화하여 자국의 환경에 맞게 개량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조라와르는 2025년 초까지 추가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약 350대 이상의 조라와르를 2027년까지 현장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 계획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는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K9을 기반으로 한 조라와르의 성공적인 배치는 인도의 군사적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조라와르의 성공은 단순히 인도군의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조라와르 프로젝트의 성공은 K9의 성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입니다. 특히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탄하며 자국의 방어 체계에 K9을 대거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라와르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 역시 한국의 방산 기술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고산지대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인도의 조라와르 테스트의 성공은 단순한 시험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다크와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것은 K9 자주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 시험이 중국 CCTV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탐욕, 경제적 영향력, 광범위한 군사주둔이 시행되는 이때 한국의 K9과 조라와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인도의 라다크 지방에서 운영될 조라와르가 국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 배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끈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